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문학평론가 송종원입니다. 네, 오늘 이 자리는 박준 시인의 첫 산문집을 기념해서 마련된 자리인데요. 네, 산문집 제목이 좀 길죠. 네, 운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 이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이 책을 가지고 책에 미처 담지 못한 이야기 혹은 책 안의 이야기를 시인과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북토크는 생중계로 진행되는 만큼 박준 시인에게 궁금한 점을 시청자분들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대신 질문해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네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주인공인 박준 시인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박준 시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쓰는 박준입니다. 네. 요즘에 SNS나 인터넷 서점 홈페이지를 보면 이 책 운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 제목이 좀 길어요. 깁니다. 이 책에 대한 반응이 되게 뜨겁더라고요. 그 반응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으셨나요? 솔직히 많은 분들이 잘 읽어주신 일이 일단 가장 먼저 드는 그 기분은 감사하다 이런 거고요. 두 번째는 두렵다. 똑바로 앞으로 더 똑바로 잘 살고 잘 써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독자들의 반응이 있는 만큼 독자들의 어떤 애정어린 시선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시내 대형 서점에 갔어요. 대형 서점에 가면 이렇게 도서를 검색하는 PC가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책 제목을 이렇게. 근데 줄을 서 있는데 앞에 계신 이 백발의 할머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주머니에서 이렇게 꼬깃꼬깃 종이를 꺼내서 근데 자판을 치실 줄 아시더라고요. 근데 자판 치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셔서 저희가 약간 도와드리려고 이렇게 뒷줄에 서 있다가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잘 못하시면 도와드릴까 했는데 이 꼬깃꼬깃한 종이에 펴서 이 서점에 사러 오신 책이 제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사지 말라고 말씀드리니까 그래서 앞으로 더 똑바로 써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는 체는 안 하셨어요? 못했습니다. 책이 처음도 얘기했지만 제목이 좀 특이해요. 혹시 줄여서 부르는 제목도 있나요? 그 운달이라고 이 글자가 16글자가 되니까 그래서 너무 길어서 운달이라고 저희가 줄여 부르려고 했는데 또 이렇게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운달. 운달도 좋고 운다고라고 불러도 어감이 좋은 것 같아요. 운다고. 제목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자면 이 제목이 이제 완성된 문장은 아니잖아요. 어떤 뒤에 없겠지만 했지만 그 뒤에 말줄임표가 있고 뭔가 숨겨진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거기에 운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 울어요라는 말이 숨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없겠지만 이러고 끝나니까 뒤에 이제 네모칸이 쳐진 것처럼 각자 본인의 정서에 맞는 말들을 채워넣으면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달라지는 거 없겠지만 달라지는 거 없는 거 알아. 근데 울 거야. 그래서 울어요라는 말도 붙을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책의 본문에도 있는 내용인데 운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겠지만 그래도 같이 울면 좀 덜 창피하고 힘도 되고 그러겠다. 그래서 막 제가 울고 있을 때 멀리서 누가 울고 있으면 이상하게 그게 본질적인 위로가 되진 않겠지만 뭔가 괜찮아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메시지도 있고 각자의 상황과 정서에 맞춰서 저도 매번 뒤에 말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 좀 전에 얘기해 주셨지만 같이 울면 뭔가 위로가 되고 해소가 되는 그런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약간 좀 위로가 되는 제목 같은 것들을 좀 뽑은 특별한 어떤 목적 같은 것들은 또 있나 생각이 또 있으실 것 같기도 하거든요. 지금의 제목이요. 사실 제가 글을 쓰지만 시를 쓰고 글을 쓰지만 그 어떤 감각이라든가 미감 이런 것이 사실 상대적으로 그렇게 좋은 편에 속하지 못해요. 그리고 귀도 얇고 그래서 타인이 무슨 얘기하면 저게 좋아 보였다가 근데 책에 제목을 짓는 일이 그렇거든요. 이 제목도 좋아 보이고 이 제목도 좋아 보이고 혹은 이 제목도 이상해 보이고 이 제목도 이상해 보이는데 이것은 이 책 편집해 준 편집자이자 출판사 대표이자 시인인 김민정 시인께서 이렇게 점지를 이 책은 이 제목이다 이렇게 사실 책의 제목이
물론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너무 지나친 긴 제목은 안 되고 이것처럼 혹은 너무 또 제목만 자극적이면 이게 좀 그렇고 그래서 가장 제목의 미덕은 책 내용의 전반을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또 그렇게 가장 좋은 제목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전 또 제가 취향이 독특하지 않은 대신 그 좋은 취향을 갖고 있는 타인의 말을 잘 듣거든요. 그래서 붙여진 제목입니다. 아, 네. 책의 제목도 독특하지만 사실은 이 책의 표지도 상당히 독특한 느낌이 있거든요. 네. 두 남녀가 등장하는데 얼굴이 이렇게 표정이 지워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보면서 너무 울어서 눈물이 번져서 표정이 사라졌나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저도 처음 보고 놀랐어요. 근데 오늘 마침 이 책의 표지가 됐던 원화, 이 언타이틀이라는 제목의 이 원화가 있는데 이 그림 이제 영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젊은 화가의 원작인가요? 예, 원작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오늘 사실 처음 봤는데 그 표정이 없어서 표정이 없으니까 재밌는 게 이 둘이 어떤 지금 기분인지도 모르겠고 또 표정이 없으니까 어떤 관계인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연인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자매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 역시 하나의 이미지가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겠구나 해서 이렇게 골라온 표지였습니다. 네. 이 책하고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좀 전에 이야기하시는 도중에 다른 사람의 말에 자기가 휘둘린다, 다른 사람 말을 잘 듣는다는 얘기도 하셨는데 이 책을 읽으면 책의 내용도 그렇더라고요. 뭔가 이제 시인이라고 하면은 자신의 말을 강하게 전달할 줄 아는 사람, 자신의 속마음을 잘 표현해낼 줄 아는 사람이라는 어떤 이미지 이런 게 있는데 그런 이미지보다는 이 책을 보면 자신의 말보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채집해가지고 그것들을 가지고 글을 만들어내는 사람의 이미지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박준 시인에게는 타인의 말에 대한 감각이 좀 남다르겠다. 타인 혹은 타인의 말 이런 감각에 대해서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일단 시를 쓸 때 시가 문장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좋은 시는 좋은 문장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 또 아름다운 시는 아름다운 문장이 이렇게 반복되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아름다운 문장을 한번 써보자 이런 생각을 해서 책상에 앉으면 아름다운 문장을 어떻게 쓸까 막 고민을 하다 보면 예를 들면 순우리말들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근데 아름다운 시어들을 모아놓는다고 해서 아름다운 문장이 되지 않고 또 인위적으로 아름다운 문장들을 제가 막 억지로 생각해서 연결을 시키면 문장 하나하나는 아름다운데 왜 연결시키면 시가 아름답지 않지? 그래요. 그래서 그럼 아름다운 것은 어떻게 탄생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어떻게 아름다움의 동의어는 어느 쯤에는 자연스러움 같은 것이 있지 않을까? 근데 사실 가장 자연스러운 말이 어느 순간 어느 장면 어느 정서에 놓이면 굉장히 무엇을 일상에서 우리가 흔히 주고받는 말이라 하더라도 딱 어떻게 딱 떼놓고 보면 굉장히 시적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때부터 이제 그 타인과 자연스럽게 주고받는 말들에 대해서 생각을 오래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공적인 대화, 뭐 이런 대화에서는 아름다운 말은 사실 나오기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필요한 말만 하니까. 우리가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잖아요. 근데 아름다운 말은 언제 탄생하냐면 굉장히 가까운 관계에서 지금 송정원 평론가 계시지만 저희가 둘이서 이렇게 차를 마시면 굉장히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때 아름다운 말이 나오나요? 아까 저희도 오면서 무슨 예전에 시청 앞 지하철역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울었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런 장면들이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행 같은 것을 사실 가도 어떤 대자연의 풍경이나 굉장히 진귀한 공연 뭐 이런 것들도 물론 아름답지만 사실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과 혹은 사랑하는 사람과 갔을 때 주고받는 말들 혹은 있었던 장면들이 사실 가장 오래 기억에 남잖아요. 그래서 일상에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주고받는 말들을 이렇게 아까 채집이란 말 쓰셨는데 채집하듯이 이렇게 모아놨다가 다만 그것을 기계적으로 모아놨다가 이렇게 내보내는 것은 아니고요. 좀 오래 묵혀두고 어떤 시, 어떤 제가 생각이 맞닿거나 가닿을 수 있는 말들을 이렇게 곶감 빼먹듯이 빼서 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산문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그 책에 어떤 말은 죽지 않는다라는 산문이 있잖아요. 네.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거기에 말은 사람의 입에서 태어났다가 사람의 귀에서 죽는다. 하지만 어떤 말들은 죽지 않고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살아남는다라는 구절이 있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좀 전에 얘기해 주신 것처럼 타인들과 뭔가 이렇게 쓸데없는 말도 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피어난 어떤 아름다운 네. 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신 것 같은데 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가슴 속에 살아남는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귓가를 맴도는 말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한 번 들어서는 그 의미를 온전히 다 파악할 수 없는 말들을 가끔씩 서로가 주고받는 다른 느낌이 그렇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이 한 번 했던 말이 그 사람이 사라지고 난 이후에도 내 귓가에서 계속 맴돌면서 네. 뭔가 의미를 계속 만들어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네. 이 책에 있는 말들이 사실은 시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 들었지만 아직도 시인의 귓가에서 계속 돌고 있는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해봤거든요. 네, 좋은 생각. 그 비슷한 맥락일 텐데 제가 얼마 전에 무슨 여행을 갔는데 이렇게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가 본인의 가옥의 뒷채를 이렇게 그 이제 별채를 이렇게 민박처럼 하시는 집이었어요. 그래서 저 혼자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신데 제가 한 열흘 정도 이렇게 묵었는데 한 3일째 지나니까 친해졌어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그래서 밥도 같이 먹고 이러는데 어느 저녁에는 이제 너무 복잡한 일들이 마음도 복잡하고 머리도 복잡한 일들이 많아서 그냥 걸었어요. 동네에 이 개천길을 계속 걷다가 네. 어둑어둑해질 때야 들어왔는데 그 분들이 이렇게 부채를 붙이고 계시더라고요. 마당에서. 그래서 저한테 그냥 지나가는 말로 저녁 먹었어?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자주 하시는 말이잖아요. 밥 먹었냐? 이런 말들. 근데 제가 생각 없이 저 그냥 뭔가 좀 답답해서 안 먹었어요 하고 이제 제가 묵고 있는 곳으로 들어갔는데 할머니가 저한테 저녁은 저녁밥 먹으라고 있는 거지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것이 문면의 의미에서는 저녁은 저녁밥 거르지 말아야지인데 저한테 들릴 때는 그래 저녁은 저녁밥 먹으라고 있는 거지 그렇게 헛된 생각이나 괴로워하라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들리는 거죠. 그래서 네. 그런 말들이 계속 맴돌다가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살아남는 것 같기도 하고 시 속으로 들어가기도 하는 것 네. 같기도 하고. 네. 근데 또 안타깝게도 사실 이런 말들 이렇게 따뜻하고 다정한 말들도 오래 살아남지만 남에게 상처받는 말들도 오래 살아남는 것 같아요. 못된 말들이요? 네, 그건 말하지 않겠습니다. 네. 근데 못된 말들이 아니라 지금 라이브 창에 독자분들께서 네. 이게 아마 박준 시인의 귓가에 계속 맴도는 말이 될 것 같은데 네. 여러 가지 댓글을 올려주셨어요. 네. 제가 몇 개를 읽어주시면 후추님께서 이거 귓가에 계속 맴돌 것 같은데요. 네. 네. 박준 시인님 너무 잘생기셨어요. 그리고 박준 시인님 안경 너무 예쁘네요. 똘레랑스 16 책 제목이 마음에 너무 와 닿았어요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네. 받아 적어야 되겠습니다. 또 한 분께서는 호빵잉님이신데 박준 시인님 오늘 옷 분홍분홍 너무 예쁘시군요. 예쁘다는 말이 너무 많네요. 네. 네. 어떻게 이 감사를 네. 표현하시겠습니까? 네. 그 제가 살면서 칭찬을 많이 못 듣고 자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누가 칭찬해 주시면 뭔가 그냥 고맙습니다 이러면 될 걸 그동안까지는 부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오늘 옷 예쁘다 뭐 이렇게 누가 해주시면 그럴 리가요. 혹은 이거 싼 거예요. 괜히 안 해도 될 말을. 근데 요즘에 이제 책 내고 가끔 칭찬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누가 칭찬해 줄 때는 진심으로 네, 고맙습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구나라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칭찬을 받아서 말을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또. 네. 그 인정해도 좀 어색하지 않아요? 그쵸. 잘생기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네. 뭐라고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좀 그렇죠라고 하면 이상한 거잖아요. 그게 하여튼 네 고맙습니다. 책 얘기를 다시 좀 돌아가 보죠. 네. 책을 펼치면 제목 중에 그해 어디라는 형식의 제목이 상당히 많이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과거의 시간과 장소를 이렇게 새롭게 호출하는 형식의 제목 같은데요. 네. 어떤 산문의 제목은 기억의 들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기도 하더라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뭐 그의 여수, 뭐 그의 행신 이런 제목들이 어떤 기억의 들판으로 들어가는 입구 같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네, 그런 형식을 반복적으로 쓰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일단
이 산문집에도 잠깐 등장을 하지만 이문재 시인 네, 네, 시 중에 그런 식구가 있어요. 그 소금 창고라는 제목의 시인데 옛날은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꾸 오는 것이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오랜만에 어디에 가면 그동안 생각하지 않고 있었던 그 과거에 그곳에서 있었던 일들이 굉장히 선명하게 기억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것이 뭐 공간이나 장소일 수도 있고 음식일 수도 있고 네, 어떤 네. 소리일 수도 있고 네, 네. 뭐 시각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지명들이 나오는 장소들이 이렇게 저마다 이야기를 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다가 쌓아두고 해서 다시 가면 그것이 분명히 과거인데 이렇게 현재형으로 호출되는 살아있는. 것들. 네, 네. 그래서 그런 생각들 혹은 그런 목적으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이렇게 쌓아두는 것 같은. 그래서 이런 그해 뭐뭐 그해 어디 이런 지명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네. 저는 예전에 그냥 혼자 생각하기로 기억이라는 거는 어디에 있는 걸까라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네. 그 이제 뭐 뇌과학적으로는 뇌에 있겠죠. 근데 뇌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나와 어떤 사물 사이에 어떤 만나는 순간에 그 기억들이 발생한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네. 좀 전에 해주신 얘기를 들으니까 네. 그렇죠. 어떤 장소에 사실은 기억들이 다 숨어 있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드네요. 네. 그건 사실 전 시인으로 나왔는데 기억은 어디 있을까라는 물음은 굉장히 시적이네요. 아, 네. 네. 칭찬이시죠? 네. 감사하다고 받겠습니다. 네. 이 책의 많은 글들이 또 특징적인 게 경어체 문장이 상당히 많아요. 네. 그래서 그 경어체 문장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다정한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 같다라는 느낌, 혹은 연서 같다라는 느낌도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제가 편지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 건데 해남에서 온 편지라는 짧은 글이 네. 되게 인상에 남았거든요. 네. 뭐 낭독은 원래 그 저자께서 먼저 하셔야 되는데 제가 좀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네. 잠깐 읽어보면 해남에서 온 편지. 배추는 먼저 올려 보냈어. 겨울 지나면 너 한번 내려와라. 내가 줄 것은 없고 만나면 한번 안아줄게. 네. 되게 아무렇지도 않은 그냥 말인데 저는 읽으면서 되게 짠하고 뭔가 가슴에 뭐 이렇게 딱 번져나가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글은 특별한 사연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네. 그 지금은 안 계시는데 과거에 이제 해남이 땅끝 마을이 있는 이 네. 전남의 바닷가 지역이잖아요. 네, 네. 한반도의 끝이 네. 반도의 끝이 있는 거기에 저 예뻐해 주던 어르신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 가끔 전화 통화를 하면 회유 같은 것을 합니다. 힘들게 서울에서 살지 말고 네네. 내려와라. 여기 땅도 좋고 양파도 좋고 배추도 좋고 내가 흑염소 몇 마리 줄 테니까 와서 키워라. 뭐 이런 얘기인데 근데 농담으로 하시는 말인데 그냥 그게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내가 살면서 온갖 벼랑에서 있단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뭔가 삶이든 혹은 관계든 이렇게 치이다 보면 내가 이제 물러설 곳이 없구나 할 때 그런 그분하고 통화를 하면 내가 땅끝으로 가면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제 시집에 그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 며칠을 먹었다라는 시집에 해남으로 보내는 편지라는 네, 네. 그런 시가 한 편 있고요. 방금 읽어주신 산문은 그거에 대한 답장, 이 편지와 이렇게 조우하게 되는 그래서 뭐 저도 전문을 읽지 않겠지만 뭐 이런 것입니다. 문장에 뭐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땅 황토라고 하면 알이 굵은 육종 마늘이며 편지지처럼 입이 넓고 흰 겨울 배추를 자라게 하는 곳이지요. 아리고 맵고 순하고 여린 것들을 불평 하나 없이 안아주는 곳 말입니다. 그래서 그쯤 가면 사람의 울음이나 사람의 서러움이나 사람의 분노나 사람의 슬픔 같은 것들을 계속 사람의 가슴에 묻어두기가 무한해졌던 것인데요. 땅끝, 당신을 처음 만난 그곳으로 제가 자꾸 무엇들을 보내고 싶은 까닭입니다. 뭐 이런 시였어요. 네. 해남에 가면 황토빛 밭이 굉장히 좋죠. 그래서 마늘도 좋고 네. 양파도 좋고 배추도 좋습니다. 근데 그 이제 마늘이 굉장히 아리고 향도 강하고 또 달고 근데 땅은 굉장히 순한 데서 그런 마늘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마늘이라도 됐냐 뭔가 이제 해남에 가서 그동안 살면서 쌓아온 도끼들을 다 풀고 오고 싶다 뭐 이런 마음으로 썼던 시고 그래서 이제
그 해남이라는 곳, 거기에 계셨던 사람과 이렇게 주고받은 이야기들을 시와 산문으로 썼던 곳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해남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는데 네. 좀 전에 이제 읽어주신 19절들을 다시 떠올려 보니까 왠지 그곳에 가면 잠을 깊게 들 수 있을 것 같은 느낌도 드네요. 편한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은. 불면증 느낌. 있으실까요? 네, 불면증은 개인적으로 잘 안 겪는 일 중에 하나인데 네. 글 쓰는 친구들이 사실 불면증이 많잖아요. 근데 네. 왠지 뭔가 다 안아줄 것 같은, 그래서 나쁜 꿈도 다 안아서 묻어줄 것 같은 느낌이 거기서 드는 것 같아요. 네. 네, 시적이죠. 네. 해남 한번 가시죠. 네. 좀 전에도 낭독을 해주셔서 감사했는데요. 네. 사실은 이 책에 실린 글 중에 한 편 낭독을 부탁드리고 싶은 것도 있었어요. 네. 네. 그 아침밥이라는 산문이 하나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아침밥. 나는 죽은 사람들이 좋다. 죽은 사람들이 괜히 좋아지는 것도 병이라면 병일 것이다. 한편으로는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의 수보다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수가 더 많으니 이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생각도 든다. 어찌되었든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나보다 먼저 죽은 사람들과 모두 함께 다시 태어나고 싶다. 대신 이번에는 내가 먼저 죽고 싶다. 내가 먼저 죽어서 그들 때문에 슬퍼했던 마음들을 되갚아주고 싶다. 장례식장에 들어서면서부터 눈물을 참다가 더운 육개장에 소주를 마시고 진미채에 맥주를 마시고 허정허정 집으로 들어가는 기분, 그리고 방문을 걸어 잠그고 나서야 터져나오던 눈물을 그들에게도 되돌려주고 싶다. 그렇게 울다가 잠들었다가 다시 깨어난 아침, 퉁퉁 부은 눈과 여전히 아픈 마음과 입맛은 없지만 그래도 무엇을 좀 먹어야지 하면서 입 안으로 우겨 넣는 밥, 그 따뜻한 밥 한 숟가락을 그들에게 먹여주고 싶다. 네, 이런 시였습니다. 네. 네. 박준희 시인의 시도 그렇고 산문도 그렇고 거기에 음식이 등장할 때면 그 음식이 사람에게 되게 기운을 주는 대상처럼 그려져 있어서 그것도 되게 인상적인 것 같거든요. 네. 평소에도 음식 드시는 걸 좋아하시나요? 네, 제가 요즘에도 약간 살이 쪘는데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먹는 것을 평소에 먹는 것을 그렇게 많이 좋아하진 않는데 다만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그 제철 음식에 대한 약간의 집착 같은 것이 있어요. 이 계절엔 이거 먹어야지 뭐 이런 제철 음식은 굉장히 좋아하고 자주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제철 음식에 대한 말을 하시는 동안에도 계속 네. 댓글이 올라오나 봐요. 네. 근데 저도 알고 박준희 시인도 아시는 분이 서유인 시인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네, 박준희 시인 반갑다고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네. 그리고 어떤 분께서는 어디선가 두 분의 조합을 본 적이 있다고 저희가 또 이렇게 만담을 나눴던 적이 있는데 네, 그 조합 너무 좋다고 해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어떤 신문사에서 개최했는데 만담하다가 끝났던 행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질문도 보내주신 분이 있어요. 네. 추위 타는 엘사님께서 네. 엘사님 정말 추위를 타실 것 같아요. 네. 작가님, 시를 쓰게 된 계기가 따로 있나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네요. 사실 제가 이건 자기 비하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 거의 사실인데요. 제가 아까 칭찬받아 본 적이 많이 없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왜 칭찬을 못 받아봤을까 생각하면 그렇게 잘하는 게 없었어요. 과거서부터.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무엇을 잘해야 칭찬을 받을 텐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창 시절에 관심 같은 것들이 많죠. 학창 시절에 공부를 잘하든, 혹은 제가 이렇게 남자 고등학교 이렇게 나왔는데 운동 잘해도 막 인기가 있죠. 네. 축구 잘하고 이러면 하다못해 스타크래프트 게임을 잘해도 인기가 있어요. 그렇죠. 서로 자기 편하려고. 네. 그리고 이제 교우 관계가 이제 넓든 이렇게. 네. 무엇이 잘하면 자랑이 되고 이렇게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이 있는데 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 소심한 상태로 청소년기를 보내게 되죠.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혼자 있는 것을 비교적 좋아하게 되고 이제 혼자 있을 때 이렇게 노트에 공부는 안 하고 이제 끄적이게 되는 거죠. 근데 끄적인 내용이 뭐 시나 문학적인 글은 아니었고요.
약간 자기 후회 글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왜 공부를 잘 못하지? 네. 나는 왜 운동을 잘 못하지? 나는 왜 그 누구랑 빨리 친해지지 않지? 나는 왜 그 아이를 좋아하지? 뭐 이런 자기 후회 글들인데 그게 시도 아니고 산문도 아닌 글들이죠. 지금 근데 그것을 굉장히 뭐 즐겨서 그런 자기 후회 네. 같은 글들을 많이 썼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 보면 결국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혹은 시라고 하는 것이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의 첫 번째 목표가 가다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기에 스스로 내 생각을 꾸밈없이 적는 연습들은 그때 했구나. 그래서 그것이 시는 아니지만 내가 좀 답답한 상태에서 무엇을 쓰고 나면 크게 달라지진 않겠지만 크게 달라지는 일은 없겠지만 조금 괜찮아지는 게 있구나라는 것을 처음 체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시즌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를 쓴 것은 시를 쓰면 대단한 일이 저한테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고요. 다만 시가 그렇게 번쩍번쩍하거나 이렇게 굉장히 큰 힘을 가진 매체가 아닐 텐데 예술 안에서도 다만 그 힘이 없는 것이 왠지 좋은 왠지 좋은 그런 것이 있었고 또 시가 아닌 아름다움 그러니까 시가 아닌 삶에 있는 아름다움들을 시의 아름다움으로 만들어 볼까 이런 야망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네. 네. 이제 답을 듣는 사이에 들었던 생각은 어떤 연하고 순한 것들에 대한 마음 같은 게 네. 지금 특별히 있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박준희 시인을 알기 때문에 만나다 보면은 집에 있는 그 반려견 얘기를 할 네. 때도 있는데 네. 그 아이들 이야기하는 마음과 좀 전에 뭐 혼자 뭐 이렇게 후회되는 것들을 적고 뭐 그 안에서 이렇게 네. 연하고 순한 것들을 발견하고 이런 것들하고 좀 뭔가 통하는 맥락도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반려견 얘기는 더 하고 싶지만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너무 신나서 한 20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름만 얘기해 주시죠. 이름이 너무 예뻐요. 네. 아니 근데 네. 제가 되게 난감한 게 있어요. 이제 이름을 제가 줬는데 시인이 이름을 지으면 뭔가 특별할 것 같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특별한 이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최초에 제가 키우던 개가 있었는데 그 개가 단비였어요. 그러니까 왜 한참 가물다가 네네. 비가 반가운 비로 우리가 단비라고 하잖아요. 네네. 단비. 네. 단비가 새끼를 낳게 된 거예요. 근데 단비의 새끼들이었어요? 네, 단비의 새끼들. 그래서 이제 호주제도 폐지된 기념으로 엄마의 성을 따르자, 엄마의 돌림을 따르자 해서 네. 한 마리는 두 마리를 제가 새끼 낳은 강아지 중에 두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하나는 달비고요, 달. 예, 운달처럼 달비고 한 마리는 하비 이렇게 네,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햇님과 달님 같은 이미지인 거죠? 네, 그 맞습니다. 윤동주 시인이 네. 아명, 예, 북한도 연변에서 해환, 네. 달환, 네. 별환 이렇게 윤동주 시인의 가족들이 네, 이름을 썼다. 해처럼 하나다, 달처럼 하나다, 별처럼 하나다 그런 건데 저는 그렇게 아름다운 의미는 없고요. 빗자 돌림으로. 네. 근데 예쁜 것 같아요, 하비달비. 네, 맞습니다. 산문을 보면 또 재밌는 게 박준희 시인의 어떤 청년기의 방황의 네. 기록 같은 것들을 읽는 재미도 있더라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지방의 달방에 머물렀던 기간 동안의 어떤 경험을 네. 쓴 거였는데요. 달방이라고 하면 이제 월세를 치르고 머물게 되는 그런 곳이죠. 네. 그 왜 가끔 이제 지역에 가면 달방이 있습니다 이렇게 써놓은 데들이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숙박업소들이 하루치의 돈을 내고 하루를 숙박하는 것이 보통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한 달 계약을 하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네. 이렇게 나오죠. 내어주는. 네. 네. 근데 이제 혼자 절을 좀 가둬 놓고 글을 써야 되겠다. 근데 절에 들어가는 심정으로 달방을 구하는 거죠. 그 이제 아는 사람 아무것도 없는 도시로 가서 달방 같은 것을 구해서 제가 이렇게 의지가 강한 사람이 아니라서 환경을 이렇게 스스로 가둬놔야지 무엇을 쓸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데 사실 재밌는 게 뭐 목포도 가고 해남도 가고 태백도 가고 여수도 가고 뭐 부산도 가고 이렇게 하는데 가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지역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전 그 방에만 있다 돌아오거든요. 아, 그래요? 뭐 관광을 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혼자서 막 주변에 맛집을 찾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괜히 멀리 가서 낯선 곳으로 가서 이렇게 괜히 어깨도 좁아지고 뭔가
이렇게 쓸쓸해지고 이런 기분으로 스스로를 가둬놓고 글을 쓰겠다라고 해서 달방을 많이 전전했는데 네. 그렇게 좋은 글을 써고 많이 썼냐라고 물으면 또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막 따분해하다가 서울 가고 싶다 이러다가 또 그래도 써야지 하다가 예, 그렇게 그래서 왜 그런 숙박업소에 가면 이렇게 화장대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네. 에프킬라 같은 것도 이렇게 옛날 예, 화장대. 살충제도 이렇게 있고 빛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치워놓고 노트북 펼쳐놓고 책도 놓고 거기서 이제 글을 쓰자고 했던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스스로 이제 혼자 있으면 생기는 감정들의 대부분이 그리움이잖아요. 근데 그 그리움이라는 것이 사실 글을 쓸 때에는 참 글쓰기 좋은 정서라서 그것을 불러들이는 것 중에 한 방법이 아니었을까. 그 그리움이라는 감정이 어떤 시적 동기가 되는 그런 네. 역할을 좀 하나 보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공간에 대한 촉이 남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달방을 고를 때도 뭔가 이분만의 특별한 촉으로 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아, 하나 팁이 있습니다. 달방 이제 장기 숙박을 할 경우에 제가 이제 막 등단도 되지 않고 등단이 자꾸 떨어지고 응모했는데 제 응모가 안 되고 그러면 항상 이렇게 뭔가 어둠이 저 안에 있거든요. 다운돼 있겠죠. 네. 그런데 그 상태에서 달방을 구하려고 이렇게 말씀하면 약간 불안해하세요. 예, 어떤 사람이 혼자 와서 달방을 달라 그러면 좀 어두운 기운으로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약간 뭐 할지 모르는 거죠. 숙박업소 주인분들이 그러면 제가 그냥 최대한 밝은 표정으로 제가 이제 먼저 얘기를 해요. 저는 글 쓰는 사람이고요. 어떤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한 방을 주시죠. 그럼 그제서야 조용한 방을 주시지 어두운 표정을 말씀드리면 바로 옆방, 인기척이 가장 많은 방, 뭐 그런 방을 주세요. 그래서 일부러 사람들 소리를 많이 들으라고. 네. 혹은 또 자주 들여다보시는. 그럴 수 있겠고. 네. 팁입니다. 네. 그럼 한 번 갔던 달방을 또 찾아가 보고 뭐 이런 경험도 있으신가요? 한 번 갔던 장소는 다시 한번 찾는 버릇은 있는데 사실 뭐 익숙해지지 않으려고 달방을 잡는 거니까 같은 방을 잡거나 뭐 이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어딘지 얘기를 듣는 과정 속에서 지방 소읍의 어딘가에 박준의 집필실이 달방의 형식으로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여쭤본 거기도 했어요. 있습니다. 소개해드릴게요. 나중에 한번 빌려. 자주 갔던 곳은 아니지만 오랫동안 있었던 곳이 있습니다. 저는 이 책에 실린 여러 글들 중에 특별히 제 눈을 끌었던 글 중에 하나가 첫사랑이라는 글이었어요. 그리고 그 글을 읽으면서 와, 이거는 그냥 시인데? 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렸을 적 살았던 동네와 그 주위에 있었던 어떤 화원과 이런 걸 배경으로 쓴 시셨잖아요. 그래서 그 글을 읽으면서 그렇다면 이건 산문집에 실렸으니까 산문일 텐데 시와 산문이라는 건 어떻게 다른 걸까라는 궁금증도 좀 생겼거든요. 그건 사실 제가 송정원 평론가께 여쭤보고 싶은 질문이기도 한데 어떻게 다를까요? 어떻게 이 경계가 사실 그리 명확하지 않은 것이 시와 산문의 경계에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가 사실 자유로운 형태의 글이어서 어떤 글도 시가 될 수 있지만 좀 거칠게 구분을 그래도 하자면 예를 들면 편지를 받았는데 편지 안에 내가 너를 왜 좋아하는지 언제 처음 봤는지의 내용들이 구글절절 적힌 것이 산문의 방식이라면 발화 방식이라면 편지를 받았는데 아무것도 적히지 않은 편지를 받는 것이 시의 방식이지 않을까? 근데 사실 시가 뭐 행도 나눠져 있고 연도 나눠지고 혹은 문장 부호도 맞춤표 이런 것도 잘 쓰지 않고 그리고 또 말하다 말고 그래서 사실 문장으로 얘기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말하다 마는 방식으로 얘기하는 것 혹은 침묵으로 얘기하는 것이 시의 한 특징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굳이 나눠진다면 시와 산문은 다 말하는가 아니면 말하다가 말하기를 중단하고 침묵으로 말하는가 그 차이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네요. 침묵이라는 게 어떤 재료로 쓰일 수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구분이 된다면 침묵에 좀 가까운 쪽은 확실히 시인 것 같고 뭔가 의미를 전달하는 말에 충실한 건 산문인 것 같아요. 침묵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상태일까? 더 많은 말을 할 수 네. 있죠. 네. 그러니까 네. 아마 시가 그쪽에 더 가깝지 않을까 네. 생각했습니다. 그럼 평소에도 그냥 네. 주변 사람들이랑 대화를 할 때 네. 침묵을 많이 사용하시는 편인가요? 저는 뭐 아시겠지만 수다가 좀 있어서 침묵을 많이 하진 않고요. 글을 쓸 때 다만 이제 시를 쓸 때 그 침묵을 알고 있다 혹은 침묵을 작품 안에 두게 된다라는 정도이고, 근데 다만 재밌는 게 제가 예전에 좋아했던 선생님이 계시는데 이렇게 그 선생님의 작업실에 가면 반가워하세요. 반가워하시는데 앉아 하고 차 한 잔을 주시고 1시간, 2시간이고 말씀을 안 하세요. 처음에는 네. 굉장히 그게 불편했거든요. 네. 제가 와서 불편한가? 네.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네. 그분이 그 침묵이 본인이 좋은 상태에서 침묵을 하시는 건데 그 선생님을 뵙다 보니까 침묵에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침묵하는 것이 부정적인 의미일 때도 있지만 네, 네. 정말 긍정적인 어떤 상태일 때도 있다. 네.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침묵하는 걸 좀 두려워하는 일인 것 같긴 해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렇죠. 근데 두려워한 일이지만 좀 익숙해지면 거기에 되게 넓은 어떤 품과 들판이 있을 것 같다는 재밌습니다. 네. 생각이 드네요. 그렇지만 이제 이 질문은 침묵으로 답하시진 않았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해요. 네. 첫사랑이나 산문을 보다가 궁금한 건데 이건 뭐 제가 교생 선생님한테 질문하는 중학생이 된 것 같기도 한데 네. 첫사랑을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종로구에 있는 여자중학교에 네.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이제 시와 비슷한 강연을 하고 그때 질문을 하라고 하니까 첫사랑이 뭐냐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전히 학교에선 네, 그래서 너무 반가웠어요.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첫사랑 뭐예요라고 네. 물어보는 것이 어떤 클리셰 같은 것이잖아요. 그쵸. 근데 여전히 그런 것을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구나, 아이들이 있구나 해서 반가웠는데 이 자리에서 물어보시니까 그렇게 반갑진 않지만 그게 사실 이제 첫사랑의 기준도 이렇게 모호합니다. 네. 사랑이 무엇이지? 사랑이라는 게 굉장히 추상적인 것이잖아요. 근데 대답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 시쓰기랑 비슷한 것 같은데 시가 내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쓸 때는 나보다 대상을 먼저 생각해서 대상의 입장에서 무엇을 진술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것이 뭐 화자가 됐든 서정이 됐든. 네. 근데 사랑이 만약에 나보다 상대를 먼저 생각하는 감정이 사랑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초등학교 때 좋아했던 친구가 있는데 초등학교 때는 뭐 사랑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저가 받는 용돈을 저는 한 푼도 쓰지 않고 네. 어느 정도 돈을 모아서 근처에 문구점이나 펜시점에 가서 인형을 사고 또 돈을 모아서 사주고 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둘이 같이 이렇게 편지도 주고받고 선물도 주고받고 손잡고 약수터도 갔다 오고 초등학교 3학년 때 이렇게 약수터에 서로 가서 각자의 집에서 마실 물도 떠오고 그러면서 약수터 데이트를 했던 친구가 있는데 굳이 따지면 제가 난생 처음으로 뭐 가족 말고 타인을 저보다 먼저 생각했을 때가 그때가 아닌가? 그게 아마 첫사랑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되게 멋있는 대답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 말고 나만큼 귀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 사랑이라고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배우고 싶은 말을 해주신 것 같아서 교생 선생님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잘생긴 교생 선생님이 오늘 오신 것 같아요. 이 글 중에는 약간 좀 씁쓸한 마음이 드는 글들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취향의 탄생이란 글을 보면 문인들의 평균 연봉이 나와요. 거기 보면 시인 기준이겠죠? 네, 맞습니다. 시인입니다. 200만 원 초반대 연봉을 받는 시인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글을 보면 이런 보수를 받으면서 계속해서 글을 쓸 수 있을까?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글을 쓰는 이유는 뭘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그게 제가 이 얘기를 쓰면서 조금 조심스러웠는데 사실 이 문화예술위원회라는 문화관광부 사내단체에서 매번 예술인 실태조사라는 조사를 해서 시인들한테 조사를 하는데 신뢰할 수 있는 정도의 수치예요. 이 조사 결과가. 그런데 이 2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순수 예술, 그러니까 자신의 예술활동, 그러니까 시인이면 내가 시를 통해서 버는 금액이 1년의 평균이 얼마인가라는 것입니다. 월급이 아니라 연봉이 200만 원 정도의 돈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돈이 적다라고 불평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런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무슨 얘기였냐면
애당초 시인들이 시를 쓸 때는 돈을 벌는 목적에서 시를 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에 대해서 적으니까 올려달라 생존권의 문제는 아니고 다만 우리 사회가 문화예술을 대하는 문화예술을 뭐 열정페이라는 말도 있고 혹은 뭐 저작권에 대한 문제도 있고 이런 얘기 문제의식 끝에 나온 글이지 사실 시인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시를 쓰고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니었고요. 다시 이제 돌아오면 글 쓰는 사람들의 욕망은 물론 글을 쓰지 않는 분들의 욕망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 욕망이라는 것이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것을 원하는 것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랑하는 가족과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고 좋은 것을 먹여주고 싶고 먹고 싶고 이것은 누가 부정할 수 없는 당연한 인간의 욕망, 자연스러운 것이잖아요. 다만 여기에 한 가지 욕망이 더 추가될 텐데 그것이 뭐냐면 더 좋은 글을 쓰고 싶은 욕망, 더 새로운 글을 쓰고 싶은 욕망이 추가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욕망의 크기가 내가 더 좋은 글 써야지 이것이 크니까 시를 쓰는 것은 이 욕망 때문에 쓰는 거지 내가 더 좋은 것을 먹어야지라는 것 때문에 시를 쓰는 시는 아마 아무도 없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먹고 사는 문제랑 별개 된 이 시 창작 안에서만 해당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시인들의 욕망은 이미 내가 더 좋은 문학 작품을 써야지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돈이 많고 적고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 시를 비롯한 문학 콘텐츠들이 유통되고 소비되고 소모되는 방식에 대한 아쉬움이 이 산문에 좀 녹아져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사실은 어떤 시도 노동자니까 노동에 합당한 어떤 보수를 받아야 될 텐데 아직도 사실은 이게 좀 적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기도 해요. 한 편을 쓰면 10만 원 안팎의 원고료를 받잖아요. 네, 10만 원이 편견인데 그보다 못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근데 또 이제 왜 그렇게밖에 안 주느냐라고 하면 그 시를 실어주는 문예지들의 이 재정 상태나 그분들이 돈을 벌려고 또 문예지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니까 이게 약간 시스템 구조 안에서 누구도 탓할 수 없는 구조 안에서 적은 돈을 받으면서 왜 한민복 시인이 쓴 시인데 저도 떠올렸어요. 긍정적인 밥이라는 제목이시죠. 시 한 편에 3만 원이다 싶으면 좀 적다가도 싶다가도 그래도 3만 원이면 밥이 몇 공기인데 뭐 이런 시인데 그 두 가지 생각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이건 너무 돈을 생각하면 당연히 하지 않았을 일이다. 근데 또 이거면 또 어디야? 뭐 이런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제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 일들이 있는 거니까요. 그렇기도 하겠죠. 그 사이에 질문이 하나 나왔는데요. 키티님이란 분이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비밀 독서단이라는 프로에서 처음 박준 시인님을 알게 됐는데 정말 감탄하면서 울컥해져서 완전 집중해서 봤네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패널들이 소개해준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 며칠 먹었다라는 시집을 되게 인상 깊게 보셨나 봐요. 거기다가 다른 분께서 이제 댓글로 덧붙였는데 이제 연결되는 맥락이 있는 것 같아요. 옥토버님께서는 다음 책은 그러면 또 언제 출간이 예정되어 있는지 혹은 다음에 준비하는 것은 시집인지 이런 질문도 또 있었거든요.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 시집을 저는 사실 이번에 산문집 냈지만 시인의 정체성을 갖고 있으니까 시집을 내는 것이 저의 본업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 누구에게 글을 이렇게 보여준다는 것이 혹은 이렇게 출판을 한다는 것이 이것이 어떻게 읽힐지라는 생각 전에 스스로 이제 어떤 화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쓴 글을 이렇게 화해를 해야지 내보내는데 보내줄 수 있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번째 시집을 준비하면서 작품을 모아놨는데 아직 이제 묶어서 낼 만큼 스스로 이제 정리가 되지 않아서 아마 내년 가을이면 화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화해를 한다는 말도 되게 인상적이네요. 본인이 쓴 글과의 어떤 네. 갈등이 쓰고 나서도 뭔가 좀 남아있고 네. 감정도 남아있고 네, 뭔가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부족해 보이기도 하고 뭐 아주 여러 가지 감정이 있죠. 물론 좋아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감정들이 이렇게 차분하게 내려앉은 상태에서 그래야 이제 남에게 보여줄 수 있는 상태가 될 텐데 아직 그것이 오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시집은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화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진지한 얘기들을 좀 나눈 것 같은데 좀 네. 약간 가벼운 얘기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네. 책에 나오면 아까도 잠깐 나온 얘기인데 음식 네, 얘기가 네. 꽤 있어요. 네. 요즘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 사실은 내일이 아마 말복인가로 알고 있는데 네. 뭔가 제철 음식, 몸이 건강해지는 음식을 찾는 분들도 꽤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뭔가 음식에 대해서 잘 아시는 것 같아서 혹시 추천해줄 만한 이 제철 음식이 여름에요? 네, 지금 이 시기에. 그 사실 여름이면 제가 이제 봄부터 막 기다리는 것이 여름이 제철인 생선 중에 하나가 민어거든요. 네. 민어. 네. 민어가 굉장히 고가입니다. 비싸죠. 예. 네. 그래서 여름에 한 번, 두 번 정말 큰 마음 먹고 먹을까 말까 하는데 아직 올해는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근데 안 먹으면서 매일매일 민어 먹고 싶다, 민어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뭐 이제 좋은 일이 있거나 이제 뭐 어떤 내가 한번 쏘겠다 이런 경우가 있으면 여름엔 민어를 먹는 것이 좋고요. 근데 사실 여름 음식들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옥수수, 네네. 예, 그 여름 과일들 이렇게 복숭아. 맞아요. 예, 하지 감자 뭐 이런 것들 쪄먹고 있으면 여름 같아요 이것이. 근데 제가 하나 갖고 있는 습관 중에 하나가 왜 음식뿐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시기별로 계속 하는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환절기일 때에 빠짐없이 편도가 붓는다거나 이런 일들이 이제 굉장히 주기적으로 와요. 그리고 전 만약에 이제 어떤 필름 카메라를 인화하고 현상할 때 집 앞에 있는 이 사진관에 가지 않고 괜히 멀리 가요. 충무로에 뭐 가격이 싼 것도 아니고 뭐 사진이 더 잘 나오는 것은 아닌데 괜히 스스로 그런 법칙들을 주는 거죠. 아마 제가 생각하는 제철 음식도 그건데 사람이 너무 많은 것들이 주변에 변하잖아요. 그래서 변하지 않고 계속 하는 어떤 특정한 행동들이 있는 것이 저는 꽤나 마음의 위안이 되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제철 음식도 물론 맛도 있고 제철에 나오는 거라 그 몸에 제철에 몸에 좋겠다 이런 믿음도 있지만 사실 한 가지 행동을 반복하면서 생기는 어떤 마음의 평화 같은 것이 있습니다. 왜 같은 노래 반복해서 들을 때 노래를 듣는 게 아니라 뭔가 의식을 치르는 듯한.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해가 아무리 바뀌고 내 주변의 사람들과 환경들이 자주 바뀌어도 내가 어떤 계절에 같은 행동을 한다는 것이 위안이 될 때가 있어요. 그 제가 즐기는 제철 음식에 관한 이유도 이것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음식을 즐기는 게 아니라 시인답게 뭔가 형식을 즐긴다는 느낌도 좀 있네요. 제가 예전에 어떤 다른 수업 시간에 박준인 시인의 시를 읽어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 청중분들이 의외의 질문을 했는데 저는 생각지도 못한 질문인데 이분은 계절에 되게 민감한가 봐요. 늘 시에 계절이 많이 등장하고 이건 어떤 특정한 계절에 쓴 시라는 느낌을 주는 것들이 꽤 많네요. 이런 얘기도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좀 전에 얘기하셨던 과정 속에 환절기라는 말도 나온 적이 있어서 뭐 계절 같은 것들을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그런 편이신지. 원래 사실 이 세상의 여러 분야 중에 계절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패션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여름이 시작됐는데 어디 파리의 어디 먼 곳에는 갑자기 겨울옷 입고 모델들이 패션쇼를 하고 뭐 그러는데 아마 저의 성격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굳이 생각해 보면 제가 약간 무엇을 한 가지를 진중하게 하지 못하는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왜 학교 다닐 때 교복 입을 때 보면 아직 춘추복을 입을 때가 되지 않았는데 가장 먼저 춘추복을 입고 혼나고 아직 춘추복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또 하복을 입을 때가 되지 않았는데 가장 먼저 하복을 입어서 혼나고 그 동복도 가장 먼저 입고 뭐 그렇게 약간 실증도 좀 나고 좀 지겹고 이러는데 이 계절이라는 것이 이렇게 주는 삶의 뭔가 변화 같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음식일 때도 있고 어떤 냄새일 때도 있어요. 겨울이 가고 봄이 올 때 이상한 냄새 같은 것이 나거든요. 좋은 봄의 냄새 같은 것이. 또
요즘에 지금 입추 지나자마자 약간 네. 바람이 선선해졌잖아요. 맞아요. 네. 이런 미세한 변화들을 이렇게 지켜보는 재미가 있어서 아. 계절이 주는 즐거움 같습니다. 그게 네. 정말 즐거움일 수 있겠네요. 네. 그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피곤하게 일상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뭐 또 계절이 바뀌었네 이런 네. 느낌일 수 있을 텐데 네. 방금 전에 작가님 얘기를 들으니까 맞아. 우리가 되게 즐길 수 있는 소소한 네. 어떤 즐거움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가장 좋은 거는 제가 뭐 남들에 비해서 무엇을 이렇게 먼저 하고 1등을 하고 이런 거를 별로 뭐 줄 서서 앞줄에 서 있고 이런 걸 잘 안 해요. 줄 서 네. 있으면 안 가고. 네. 그런데 유일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먼저 봄 보는 것. 이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산문집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지만 왜 겨울에 네. 남도로 내려가면 봄이 벌써 먼저 와 있잖아요. 네. 봄이요. 네.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좋아요. 네. 그것도 되게 시적인데요. 네. 우리나라에서 봄을 제일 먼저 네. 느끼는 사람. 네. 네. 그 책에 나오는 인물 얘기도 좀 해보고 싶어요. 네. 이제 영화에서 말하는 용어는 씬스틸러라 그러죠. 잠깐 등장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네. 장면을 압도했던 어떤 인물. 네. 네. 이 책에서 그런 씬스틸러가 있다면 박준 시인의 아버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사실은 이제 박준 시인의 그 파주라는 시, 첫 시집에 실렸던 그 네. 시에서도 아버지가 잠깐 등장하는데 그때도 너무 아버지 인상이 강렬해서 저는 이분의 아버님은 어떤 분일까라는 궁금증도 있었는데 왠지 박준 시인의 아버님은 이 책을 다 읽으셨을 것 같고 네. 뭔가 어떤 반응도 해주셨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아버지가 문학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노동일을 하셨는데 그 얼마 전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 뭐 배움이 이렇게 길지도 않고 근데 본인이 뭐 봉제공장 이런 데 다니면서 현대문학이라는 잡지를 예전부터 사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시가 있으면 뜯어서 벽에부터 붙여놓고 그래서 그래서 제가 몰랐던 면을 최근에 발견했는데 이번 책도 저희 어머니하고 반응이 너무 다릅니다. 이렇게 책이 나오면 부모님한테 먼저 드리죠. 책 나왔습니다. 이렇게 시집이 나왔을 때 그랬는데 저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 며칠 먹었다가 겨울에 나왔거든요. 겨울에 나왔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계신 그 경기도 파주에 이 외딴 집에 가서 드렸는데 어머니 제가 드리자마자 그것을 눈이 쌓여 있는 집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강아지 집 위에 네. 어머니께서 강아지 똥을 치우시고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아버지는 제가 드리기 전부터 울고 계세요. 그래서 왜 우시지? 아빠 왜 울어? 물어보면 감격스러워서 온대요. 근데 정작 책을 저는 아직 못 읽은 상태에서 아버지가 먼저 울고 그랬는데 이번 산문집도 재밌는 게 제가 그의 경주라는 산문이 있어요. 제가 잠깐 짧은 거라서 읽어보면 그의 경주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어느 커다란 무덤 앞에서 당신이 내 손바닥을 펴더니 손끝을 세워 몇 개의 글자를 적어 보였다. 그러더니 다시 손바닥을 접어주었다. 나는 무엇이 적힌 줄도 모르면서 고개를 한참 끄덕였다. 이런 사문인데 아버님이신가요? 아닙니다. 제가 이거 쓰고 보여드렸어요. 보여드렸는데 저한테 갑자기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장면이 이거잖아요. 어떤 경주의 어떤 총 앞에서 그 어떤 연인이 이렇게 손바닥을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써줬고 이렇게 접었는데 무엇이 적혀 있는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펴보고 고개를 한참 끄덕이는 이런 장면인데 아버지가 저한테 고개를 그냥 끄덕인 게 아니라 한참 끄덕여 한참 끄덕여서 더 좋은 것 같아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사실 쓰면서 약간 죄송한 얘기지만 한참이라는 말을 써놓고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이게 그냥 끄덕이는 거랑 한참 끄덕이는 거랑 다르죠. 단순한 부사 사용이 아니구나. 그래서 근데 아버지가 그걸 바로 알아보셔서 근데 저에게는 최초의 독자이자 최고의 독자가 되셨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냥 드는 상상인데 박준 시인이 쓰던 원고를 아버님이 박준 시인 자고 있을 때 잠깐 들여다보고 거기다 한참을 넣으신 건 아닐까. 네, 그래도 재밌겠네요. 산문집을 엮고 나면 사실은 여러 독자들이 보시지만 최초의 독자는 본인일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전에 얘기하셨듯이 의외로 내가 이런 걸 썼네? 뭐 이런 느낌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뭐 처음 묻기 전에 그러니까 산문집을 기획했을 때랑 산문집이 딱 만들어졌을 때랑 어떤 차이 같은 게 있었나요? 이제 묶을 때는 산문집을 한참 묶을 때는 가장 필요한 건 자아 존중감입니다. 이것이 이제
되게 불안한 거죠. 이것을 누구한테 보여줘도 될까? 이것을 책이라는 형태로 내보내도 될까라는 이 불안감 때문에 스스로 이렇게 자기 최면을 거는 거예요. 이건 좋은 글이야. 이건 좋은 글이야. 너무 좋은데? 뭐 이렇게 또 하다가도 근데 막상 정말 마지막 단계에 가면 뭐 비평적 눈을 스스로 가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걸 진짜 좋다. 쓰고 나서 막 박수치고 어떻게 내가 이런 글을 썼지라고 좋아하던 모습도 그런 자아조중감이라고 부르는 이런 마음도 한켠에 갖고 있고, 한편으로는 제가 송정원 선생처럼 평론가는 아니지만 어떤 자기 비평적인 눈을 갖고 있어야지 이것이 이 문학적 수준 혹은 객관적인 수준에서 타인에게 보여질 만한 가치가 있는 글인가를 일종의 자기 검열 같은 걸 하는 거고. 자기 검열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반반 정도에 있는 상태에서 책을 내보내게 되고요. 책을 내고 나서는 사실 잘 못 봅니다. 네, 잘 못 들여다봐요. 왜 외면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는 그동안 너무 많이 봐서 너무 많이 고치면서 봐서 네. 그것도 있고, 마음이 이렇게 두근두근 떨려요. 이게 좋은 떨림이 아니라 불안함 같은 것이죠. 네. 그래서 제가 사실 저의 책을 쓰기도 하지만 작가들의 책을 편집하는 편집자로도 일하고 있잖아요. 막 책이 나오면 너무 기다렸던 책, 열심히 노력해서 편집했던 책인데 당장 못 펼쳐봐요. 오타 있을까봐. 네, 그럼 막 한참 뒤에서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천천히 들여다보거든요. 그거보다 좀 더 강한 강도로 제가 쓴 책 보면 잘 못 봐요. 네. 예전에 제가 이제 첫 소설집을 낸 소설가랑 이야기를 나눴던 때가 있었는데 그분께 첫 책이 나왔네요. 기분이 어떠세요? 그랬더니 사람들 앞에 옷을 다 벗고 서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지금 당황스럽다. 이걸 좋아해야 될지 이걸 부끄러워야 될지 잘 감이 안 온다. 되게 약간 의외의 대답이었거든요. 책을 내면 무조건 기쁠 것 같았는데 저자들이 되게 책을 낸 순간에 뭔가 혼돈스러워한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도 사실 소설이 약간 부러울 때가 있는데, 소설은 주인공이 있잖아요. 네네. 주인공이, 그러니까 소설가 어떤 주인공을 등장시키면서 본인의 메시지를 어떤 서사 안에 넣는 것일 텐데,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소설 속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난다고 해서 독자가 소설가한테 가서 사람 죽여봤습니까? 이렇게 안 물어보잖아요. 주인공이 한 일이니까. 그러니까 허구이니까. 근데 산문은 사실 허구도 아니거니와 더 이제 맨얼굴 혹은 맨몸으로 나서는 듯한 느낌이 들죠. 이건 주인공도 없고 시처럼 화자도 없고 그냥 제가 들어가 있는 거고. 네, 그래서 부끄러운 게 더 센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뭐 저희가 주변 분들의 반응을 보면 같이 이 책을 보고 오셨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번진 눈물 때문에 뭔가 다 들여다보진 않으셨을 테니까 그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이 책이 어떤 분들에게 특별하게 전달됐으면 좋겠고 그분들에게 어떤 역할, 어떤 기능을 해줬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생각도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책이라는 것이 제가 쓰는 것과 어떻게 읽혀지는 것은 사실 예상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읽는 분들마다 각자의 상황과 정서에 따라서 책의 텍스트를 본인의 것으로 만드는 것일 텐데, 다만 그런 바람은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정말 많은데 타인에게 다 못할 때가 많거든요. 혹은 말을 해도 정작 하고 싶었던 말을 못할 때가 많아요. 이것은 무슨 남녀 사이의 고백이 아니더라도 정말 이 말을 하려다가 못하고 그냥 가슴에 품고 그냥 웅크리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보면 이 소극적인 성격이 만들어낸 일이죠. 그래서 할 말 잘 못하고 시원하게 말 못하고 그냥 끙끙 앓고. 근데 저랑 비슷한 분들이 이 책을 읽을 때에 뭔가 이제 이 말을 품고 있고 다 전하지 못해도 괜찮다라는 것이 사실 이 내용에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목소리가 작은 분들, 실제적인 목소리가 아니라 할 말은 많고 생각은 많지만 타인에게 얘기하는 목소리가 작고 조용한 분들이 봐주셨으면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 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 말에도 길이 있는, 말이 만들어내는 길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길 통해서 사실은 가슴속에 쌓아뒀던 어떤 감정이라는 것들이 흘러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사람들이 하나씩 가져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이 책이 사람들의 마음에다가 마음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올 수 있는 말의 길을 놓아준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잠깐 드네요. 네. 네, 그렇죠. 네. 아까 이야기하시기로는 네. 본인의 정체성은 신이다라는 이야기를 은연중에 하셨어요. 네. 이분은 역시 나의 주된 본업은 시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산문집에도 시가 들어있긴 하죠. 근데 네. 특별히 뭐 골라오신 시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시 한 편 낭독을 부탁드릴까 하는데. 그래서 내가 그 작년 가을쯤에 쓴 시인데요. 네. 이제 가을이 오니까 가을의 말이라는 제목인데 이거는 제 첫 시집엔 수록되어 있지 않고요. 아마 두 번째 시집에 수록될 예정인 시입니다. 가을의 말이라는 시인데요. 재밌는 게 이게 제가 작년 가을을 지나면서 제가 들었던 말, 아까 말씀하신 귀에 맴돈 말 혹은 마음속으로 들어온 말들을 이렇게 다 모아서 시를 한 편 썼어요. 네. 제가 그때 이삿짐을 나를 일이 한 번 있었고 뭐 여행을 갈 일이 있었고 이런 이야기들을 모아서 만든 시였습니다. 네. 읽어보겠습니다. 가을의 말. 그렇게 들면 허리 다 나가요. 짐은 하체로 드는 거야. 등갓 잘 보고 모서리 먼저 바닥에 놔. 아니 왼쪽으로, 조금 더 왼쪽으로 가는 말들 지나. 외롭지? 그런데 그것은 외로운 게 아니야. 가만 보면 너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도 외로운 거야. 혼자가 둘이지. 그러면 외로운 게 아니다. 하는 말들 지나. 왜 자면서 주먹을 쥐고 자. 피 안 통해. 손 펴고 자. 신기하네. 자면서도 다 알아. 듣는 말 지나. 큰 비 지나. 물길과 흙길 지나. 자라난 풀과 떨어진 돌. 우산과 오토바이 지나. 오늘은 노인 셋의 아이 둘. 어젯밤에는 웬 젊은 여자 하나 지나. 여름보다 이르게 가는 것들 지나. 저녁보다 늦게 오는 마음 지나. 노래 몇 자락 지나. 과원 지나. 넘어짐과 일어섬 그마저도 지나서 한 이틀 후에 오는 다정한 것들. 네, 그런 시였습니다. 시인의 정체성이라고 얘기했으면 네. 좋은 시를 읽어야 되는데 네, 그러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시예요. 네. 저 원래도 이 시를 알고 있었는데 지금 네. 박준 시인께서 직접 낭독해주는 목소리를 들으니까 네. 시에 그냥 가을 냄새가 나는 듯한 느낌도 드네요. 네. 그리고 왠지 네. 이 시는 이 시에는 괜찮다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는데 그냥 네. 듣고 있으면 괜찮아 다시 한번 뭐 이렇게 네. 살아봐, 다시 한번 주먹 꼭 한번 줘봐, 뭐 이런 느낌도 들기도 하네요. 네. 네. 오히려 시에서는 왜 주먹 쥐고 자, 주먹 피고 자, 피 한 통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주먹을 쥐는 네, 결국 네. 예, 네. 그렇죠. 일어나서 주먹을 쥐는. 네, 뭔가 이렇게 좀 한번 마음 먹고 다시 한번 살아봐 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죠. 네. 네. 주위에 네. 좋은 말들, 칭찬을 잘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해 주셨는데 워낙 이제 말에 예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왠지 저는 이 시를 또 보면서 박준 시인 주위에는 좋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그 주위에는 뭐 저도 있긴 하겠지만 이런 생각 한번 해보기도 했습니다. 네. 그 이상하게 타인의 도움을 받은 경우가 이렇게 어느 순간에는 타인이 이 사람이 나 왜 도와주지 할 정도로 뭔가 이렇게 마음을 써주고 도와주는 분들이 주변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도움을 주고 살아야지 이 생각은 하는데 그것이 네, 그게 제 능력과 무관하게 누가 도움을 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말씀하셨지만 말 한마디라도 네, 하더라도 네. 혹은 괜히 누가 저희 집 앞에 와서 자두를 주고 간다든가 네. 그런 일들이 생각지도 않았던 누군가 자두를 받으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시 한 편 쓸 수 있습니다. 네. 갑자기 집에서 이렇게 방바닥에 누워 있다가 누가 네. 자두를 주고 가면 그 자두가 사실 마트에 가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는 방바닥에 누워 있는데 누가 왔다 가고 자두랑 같이 누워 있는 거예요. 방에 다시. 그러면 봉지가 이렇게 있고 네. 검은 봉지가 있고 네. 그러면 굉장히 이제 글 쓰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큰 도움을 받기도 하죠. 또 삶을 살아가는 생활인으로서도 네. 굉장히 마음에 큰 도움이 되거든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두는 살 수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네. 좀 전에 말씀하신 이야기 속에 자두는 살 수 있으면서도 살 수 없는 것인 것 같기도 네, 하네요. 제가 안 사는 것이니까 네. 만약에 제가 자두를 네. 이렇게 사서 먹을 만한 뭐 자두 다 못 먹어 이만큼 많이 사면 네. 그럴 테니까 근데 누가 이렇게
뭐 예를 들면 그런 것 같은 네, 그런 네. 자두 같은 것입니다. 방송을 보고 계시는 박준 시인의 팬분들께서는 박준 시인의 집으로 자두를 보내주시면 좋을 것 아니 같습니다. 아닙니다. 벌써 네. 끝날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네. 이제 댓글을 또 보니까 네. 이분 아주 훌륭하신 분이네요. 강냉이님께서 네. 이 방송 너무 괜찮은데요. 방송 시리즈를 해주세요. 한 번은 너무 아쉬워요라고 네.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은 저희가 오늘 차 안에서 나눴던 대화이기도 하잖아요. 네. 저희가 뭐 끝까지 해보자. 네. 그렇죠. 네. 어디까지 할까 했는데 시리즈로 만들어 주시면 뭐 저희는 뭐 하는 거죠. 네, 그렇죠. 저희가 공약을 먼저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가 합이 좋으니까. 네. 네. 그리고 예, 방송 끝이라 예, 네. 가장 아름다운 문장을 쓰는 평론가와 아, 함께하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칭찬을 받는 거라고 했으니 그게 저라고 네. 말씀드리고 네. 하겠습니다. 노네임님께서는 이런 질문도 주셨네요. 박준 시인 사실 이제 방송으로 지금 보고 있을 텐데 네. 그냥 실물로 지나가는 자리에 네. 한번 이렇게 좀 옷깃이라도 스치고 싶은 분이 있으신가 봐요. 그러면서 주로 어디 출몰하세요? 마주치면 한번 인사를 나누고 싶어요. 이런 질문을 주셨네요. 저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에는 합정이나 망원 근처에 주로 머물고요. 나머지에는 주로 뭐 여행을 가지 않는 이상 경기도 고양시 인근에서 출몰하고 있습니다. 네. 뭐 개를 산책하거나 뭐 카페에 가 있거나 예, 그런 혹은 술집에 가 있거나 저녁에 예, 네. 그렇게 있습니다. 하비달비를 데리고 네. 하얀 강아지 2마리인데 네, 데리고 네. 다니는 그 분홍분홍한 사람이 있으면 네. 박준 시인이겠군요. 네. 박준 시인 책도 그렇고 요즘 김혜란 소설가, 김영하 네. 소설가 책도 그렇고 네. 이번 여름 한국 문학에 대한 독자들의 관심이 나쁘지 않은 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국 문학을 잘 읽는 독자들을 위한 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박준 시인들 또 팬이 많잖아요. 팬들을 위한 말일 수도 있고 그분들에게 특별히 뭔가 좀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네. 제가 사실 감사하다 뭐 이 말이 가장 큰 말인데 이렇게 짧게 끝내는 것은 끝인사일 테니까 네. 감사하다는 말 외에 두 번째로 붙일 수 있는 말이 있다면 저도 사실 글을 쓰지만 한국 작가들의 책을 뭐 송정원 평론가께서도 그러겠지만 굉장히 많이 읽는 독자이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좋은 작품들이 일단 시든 소설이든 굉장히 많고 어떤 좋은 작품을 읽고 나면 겉으로는 이 산문집 제목처럼 제가 달라지는 일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이 왜 운동을 하면 저희가 네. 3일만 운동해도 근육이 이렇게 그쵸. 붙고 하잖아요. 몸이 변하죠. 몸이 좀 변하잖아요. 네. 몸의 형태도 변하고 이렇게 자신감도 생기고. 네. 근데 사실 좋은 책을 읽는다고 해서 누가 봤을 때 달라지는 것은 없어요. 당장 좋은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다만 근데 어떤 좋은 책은 또 책이라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책이라는 것이 문학이라는 것이 굉장히 힘이 센 것이 아니라서 뭐 정치 현실이나 사회 현실을 바꿀 만한 것이 되지도 않고 다만 이 좋은 책을 읽고 나면 내 주변을 보는 눈들이 조금씩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내가 네. 그동안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 이거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든가 그것이 아마 바뀐다는 것이 좋은 변화인 경우가 더 많을 것이고 그래서 문학 작품 혹은 책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힘 중에 하나가 겉으로는 크게 이렇게 태가 나진 않지만 이 속으로는 가장 큰 변화 내가 사회를 보는 혹은 어떤 현실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만드는 것 이게 가장 좋은 변화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제 눈을 뜨고 모든 것들을 다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보고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약간 일종의 다 청맹관이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일 텐데요. 네. 책을 통해서 뭔가 어떤 감각과 어떤 정보 같은 것들을 내 몸에 쌓아두게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인들 같은 것, 혹은 다른 사람의 표정, 혹은 우리 사회의 어떤 공기 이런 것들을 예민하게 느끼게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문학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박준 시인께서도 사실은 그런 역할을 하는 시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박준 시인의 시를 읽으면 다른 사람의 얼굴을 좀 더 한참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더 오래 들여다보는 그런 뭐랄까 그런 변화 같은 것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겪었거든요. 네. 타인의 얼굴 이런 데도 관심이 좀 있으신가요? 타인의 얼굴이 꼭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면 이제 무엇을 보는 것을 좋아하죠. 네. 이렇게 얼마 전에는 사실 왜
녹조가 심하다. 네, 낙동강 일대에 녹조가 심하다 해서 신문 기사나 방송에 이 강이 녹조가 쌓이고 혹은 물고기들이 죽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네, 이렇게 보도가 보도를 됐죠. 통해서 왔어요. 네. 근데 제가 약간 그 죽음을 보러 가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기차를 타고 그 낙동강 근처에 구미 밑에 있는 네. 어떤 보호에 갔습니다. 낙동보 보는 데가 있죠. 네. 갔는데 거기는 이제 칠곡보, 낙동강 밑에는 네. 칠곡 네. 흐르는 보, 낙동강에 있는 보였는데 전 사실 죽음의 얼굴을 보러 간 것이었거든요. 네. 물고기 붕붕 떠 있고 이런 네. 얼굴을 네. 보러 약간 변태 성향이라고 얘기해도 못하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일단 분노를 했고 물고기들이 네. 죽은 그런 광경에 대해서 분노를 했고 그 분노가 저를 거기까지 가게 만들었는데 가서 봤는데 그 보러 왔는데 죽음을 보러 왔는데 반성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네. 뭐였냐면 이렇게 강이 흐르고 수변 정리가 되어 있고 중간에 이렇게 작은 하천들에서 물이 유입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쫄쫄쫄쫄 물이 흘러나오는 것이 있는데 큰 강에 합류되는. 네. 근데 그 합류되는 그 관 앞에 큰 물고기와 작은 물고기라 정말 작은 물고기까지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거기서 이제 산소가 물이 네. 쫄쫄 흘러나오면서 깨끗한 물이 산소가 있고. 이제 발생되니까. 근데 저는 분명히 죽음의 얼굴을 보러 갔는데 네. 살아있는 얼굴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약간 이 뭔가 이런 그 우울한 성향 혹은 이런 성향을 약간 스스로 반성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뭐 무엇을 보는 일인데 스스로 단정하지 말고 가서 보고 생각하자 이런 생각을 최근에서야 하게 됐어요. 예를 들면 이 표지처럼 저 사람은 울고 있을 것이야 라고 단정해서 보면 울고 있어 보이는 것일 테니까 너무 선입견을 두고 단정해서 보고 들어가지 말자 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본인께서는 네. 본인의 우울한 성향 때문에 그곳에 가서 네. 뭔가 약간 우울한 것을 더 빠지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밝은 것을 보는 눈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 그 자리에 있어서 본 게 아니라 네. 박준희 시인이 그런 밝고 여리고 순한 것들에 대한 관심이 있다 보니 그 장면도 사실은 되게 시적인 느낌이 있거든요. 네. 저라면 거기 가서 정말 녹조가 네. 보이고 뭔가 답답함을 봤을 것 같은데 그 안에서도 살아내고 있는 생명들을 보는 눈은 네. 박준희 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개성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칭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네, 칭찬이었습니다. 네. 저희 공식적인 질문은 여기서 다 정리가 된 것 네. 같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박준희 시인과 함께 박준희 시인의 첫 산문집 운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본 생중계는 일주일 안에 다시 보기 서비스로 올라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많은 박준희 시인의 팬들께서는 보고 또 보고 하실 것 같은데 잠깐만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네이버 생중계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이것으로 이 행사를 마칠까 합니다. 네. 인사할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